비용 편익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용 편익 분석의 연역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역을 보시죠. 19세기 말 프랑스 경제학자 듀피가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1950년 미국의 우리나라로 수자원공사 같은 기관에서 타당성 분석 보고서 일명 그린북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UN, OECD, IBRD 등 후진국 개발 프로젝트에 CBA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약자로 PMEC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CBA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의 리맥, 한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CBA를 채택해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CBA는 재정학교과서에서 한 장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학교과서가 보통 2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 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 대개는 30년인데요. 장기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before 대 after가 아닌 with 대 without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성 분석의 경우에는 그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할 수 있고, 미래 비용과 편익을 할인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보험시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분배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 생태계 문제 역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목표는 후생극대화이고 미래 비용 및 편익은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해서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측정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종종 잠재 가격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분배 문제를 고려하게 되고 또 환경이나 생태계 문제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평가하고 있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CBA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역할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보면은 편익과 비용 계산에 들어가는 사고의 절감이라든지 시간 절약, 인력 소요 감소 등은 각기 다른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이들을 동질적인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통의 측정 단위로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CBA 수행을 할 때 프로젝트로 인한 후생의 증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후생의 척도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장 출퇴근 방법 결정이라는 예를 가지고 일반인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출퇴근 방법은 자가용을 사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도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려하는 사항으로서는 거리, 비용, 시간, 사고 위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건강에 좋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와 같이 다양한 선택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업가의 경우에 기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와 기계 구입으로 인해 발생할 예상 수입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기본 원칙은 투입해야 할 돈의 규모와 그로부터 벌어들일 돈의 규모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고속도로 건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화폐적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설계비라든지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이 소요되고 건설 후에는 유지보수비 등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편익은 주로 이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나오는데, 예를 들면 통행시간 감소, 사망 및 부상의 감소, 연료비 감소 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금전 수익과 비용만 비교한다면 이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나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은 매우 큰 반면에 수익은 통행료 수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CBA에서의 편익은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편익 대신 수익 또는 이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익과 수익 또는 이득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익의 경우에는 통행시간 절약이나 사망 및 부상사고의 감소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것들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CBA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시장재에 대해서도 그것의 화폐 가치를 도출하여 편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지만 계산기법의 발전으로 계산 가능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 시행할 경우 당장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에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끊임없이 결정합니다.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해야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원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CBA는 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비용과 편익, 그리고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A에서는 사회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흔히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CBA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업 결과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수량화하는 정책 평가 기법입니다. CBA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는 한편, 재무성 분석에서는 수입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CBA는 정책, 프로젝트, 규제 도입 및 폐지 등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A의 목적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의의 목적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즉,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각 경제 주체의 사적 이기심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달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 개입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정부 개입이 현상 유지를 포함한 모든 대안들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한지 여부를 CBA로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CBA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때
사회의 행복, 복지 또는 후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일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보다 더 행복해진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는 다양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출이 어렵습니다. 초점을 경제적 측면에 국한시키는 경우 개인의 행복은 그가 가진 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사회의 행복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총소득의 크기와 비례한다면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총소득이 증가하면 사회의 행복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CBA를 수행할 때 각 이해 당사자의 화폐 가치로 계산된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합산하게 되면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산정됩니다. 계산 결과 만일 총 편익이 총 비용을 능가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순편익이 0보다 크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의 행복도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변화와 효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이론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 X1, X2 이걸 우리는 개인 I의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개인은 두 재와 X1과 X2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1, X1 더하기 P2, X2는 Y, 이것을 우리가 예산제약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Y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고 P1과 P2는 두 재와 X1, X2의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ax U X1, X2 subject to P1, X1 플러스 P2, X2는 Y는 이것은 개인은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은 위의 식을 일개 미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DUI over DXI는 람다 PI, 여기서 람다는 소득의 한계 효용으로서 화폐 단위를 효용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효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두 재와 X1, X2가 아니라 소득이라면 위식은 DUI over DYI는 람다가 됩니다. 왜냐? 소득 1원의 가격은 1원이기 때문입니다. 위식은 다시 델타 UI 이퀄 람다 곱하기 델타 YI로 쓸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인 람다가 1로 동일하다면 결과적으로 델타 UI는 델타 YI가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개인의 소득의 변화분이 그의 효용의 변화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환경질 변동의 화폐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0, Y0, E0 이것을 우리가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첨자 0은 바로 초기라는 의미가 되고요. Y는 소득이고 E는 환경질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효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환경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환경질을 E0에서 E1으로 계산하는 정책이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정책을 시행한 후의 효용은 U, Y1, E1이 됩니다. 이것은 소득도 변하고 환경질도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질 개선으로 인한 효용의 변동은 U1-U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용은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척도로 변동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대리 척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U0, Y0 WTP E1은 U0, Y0, E0. 이것의 의미는 환경질이 E0에서 E1으로 개선되는 대신 그의 소득에서 WTP는 Willingness to Pay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불 의사액이 되겠습니다. 를 지불하면 애초의 상황, 즉 소득이 Y0이고 환경질이 E0일 때와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WTP는 환경질이 E0에서 E1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효용 변동인 U1-U0의 화폐 가치로서 보상 변화, 영어로는 compensating var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우리가 초기 효용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새로운 효용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식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식입니다. U1 Y0 플러스 WTA E0는 U1 Y0 E1. 이것의 의미는 환경질이 개선되지 않는 대신 소득이 WTA는 Willingness to Accept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수용 의사액이 되겠습니다. WTA만큼 추가되면 새로운 상황과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WTA는 환경질이 E0에서 E1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효용 변동인 U1-U0의 화폐 가치로 대등 변화, 영어로는 equivalent var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새로운 효용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효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정책 변동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환경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질이 악화되는 그러한 정책 변동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는 보상 변화는 아까하고는 반대로 WTA로 측정이 되고 대등 변화는 WTP로 측정이 됩니다. 즉 E0에서 E1으로의 변동이 효용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 소득의 변화와 사회후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식은 바로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여기서 W는 사회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우변의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효용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후생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회후생 함수 중에서 하나의 특수한 형태인 공리주의적 또는 벤담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는 바로 사회후생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효용의 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정 사업으로 인한 개인 효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후생 변동 간의 관계를 이 벤담 사회후생 함수를 가정해서 보면은 DW는 시그마 DW over DUI 곱하기 DUI가 됩니다. 위식에서 DW over DUI는 한계 사회후생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개인 I의 효용 한 단위 변동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동분을 뜻합니다. 만일 모든 개인의 한계 사회후생 가중치가 1로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앞의 식은 DW equal 시그마 DUI가 되고 위의 결과를 대입하면 델타 W는 시그마 델타 YI가 되어서 사회후생의 변동분은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변동분의 합계가 됩니다. 이 보상 원리와 CB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I의 순편익이 플러스가이면 결국 델타 I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이면 물론 델타 YI가 0보다 작은 것이 되고요. 구성원들의 소득 변동을 더했을 때 그 값이 플러스이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이고 CBA에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결국 구성원들에게 생기는 이득과 손실에 기초하여 결정이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파레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 비교해 모든 구성원들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은 증가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 사람 이상은 이득을 보아야 사업은 수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칼도 힉스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고도 남는다면 그 사업은 사회 구성을 증가시켜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득의 합계가 손실의 합계를 능가하면 그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BA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득의 합계가 손실의 합계보다 크다면 순편익의 합계가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사회이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보면 A의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편익은 8,000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3,000원이 돼서 순편익은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5사람이 존재해서 편익의 합계는 17,000원이 되는 것이고 비용의 합계는 15,000원이 돼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순편익은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두 사람 A하고 C만 찬성하고 세 사람은 반대하게 되니까 다수결 투표에 의하면은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A의 경우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최대 5,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B는 최소 2,000원을 받으면 건설을 용인한 용의 또는 소각장 건설을 하지 않는 대가로 최대 2,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파레토 기준을 적용하면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두 사람이 손실을 보게 돼서 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칼도 힉스 기준을 적용하면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순편익 합계가 플러스이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CBA 결과는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